64페이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6월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업무정지를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재량 처분입니다. 앞에서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었죠. 근데 이건 재량 취소, 재량행위, 즉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은 좀 다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민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척기간이 맞냐 소멸시효가 맞냐 이건 논점의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제척기간인 것 같아요. 즉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입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가 있죠. 인터넷에 이제 소멸시효 제척기간 치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되겠지만 소멸시효라는 것은 중단시킬 수 있다고요. 시효를. 뭐 민법에서 예를 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입니까? 10년? 10년이면 10년인데 중단시킬 수 있잖아. 뭐 소송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되면 다시 새 출발하죠.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법상 세금의 제척기간은 아마 5년인가 그럴 거예요. 5년 지나버리면 세금 부과를 못한다고요. 절대적 기간이라고 제척기간, 세금의 제척기간은.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을 4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하죠. 그냥 5년 넘어서 세무조사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5년 지나버리면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그건 이제, 자, 무슨 얘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 논점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적어놨잖아요. 다르다고요. 엄격하게 민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못한다고요? 3년 지나면 무조건 못하죠. 그 소멸시효 같으면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건 중단시킬 수 없다고 무조건 3년만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못한다고 유효야를 불문하고, 그 업무정지 예를 들면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존 안 해가지고 4년이 지나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업무정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본다면 제척기간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적어놨고요. 시험에서도 제척기간이냐 소멸시효냐가 논점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업무정지만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이런 것들은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이를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판사들도 장량감형이라고 해가지고 장량감형 판사들도 판사가 재량권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량감형도 그 양형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고요.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그 판사도 양형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편파적으로 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6개월 업무정지하고 어떤 분은 6월의 범위 내에서니까 1개월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뇌물 받고 6개월 할 걸 1개월만 하는 수도 있고요. 또 밉다고 6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재량권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 재량권의 범위를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구체적 법에는 6월 이하라고 돼 있지만 시행규칙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고 구체적 기준이 3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럼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받겠다.
그때 공인중개사법만 바뀐 게 아니라 공법하고 모든 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아마 공법 같은 데서는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구체적 기준까지 출제되었습니다. 과거에. 구체적 기준까지. 올해 쉬웠기 때문에 내년에 어렵겠죠? 내년에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구체적 기준까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지금 뭐 거의 17,000여 명 가까이, 16,000 몇백 명이 지금 합격이 1차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뭐 많이 뽑아봐야 지금 한 12,000에서 15,000명 정도 1, 2차 동시 합격자를 뽑을 예정이라고요. 올해는 지금 9,000명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2차만 보는 분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떨어져가지고 다시 1, 2차 봐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거의 폐인 되더라고, 폐인. 자들하고 그 인생에 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차만 봐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그 다음에 1, 2차 봤어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니까 그 한 문제 때문에. 그 제가 이제 한 5년 하셨으면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했더만 칼 맞을 뻔했어. 네가 내 인생 책임질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법고시 10년, 공인중개사 5년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해야 돼. 너무 오래 하면 사람 폐인돼요. 근데 포기하려고 해도 한 문제 때문이니까 미친 거예요. 지금 작년에 2차만 봤다가 올해 1, 2차 같이 봐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그럼 내년에 보면 또 2문제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진짜 미치는 거죠.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거의. 그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가급적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단순히 나중에는 2차 과목은 시험에 임박하면 사실상 단순히 암기입니다. 근데 그 취지를 알고 좀 암기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은 가급적이면 왜 그런지 그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해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그럼 이게 2분의 1을 가중하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6개월인데 더하면 9개월 빼면 6개월에서 3개월을 빼면 2분의 1을 빼면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라고 있으니까 빼주면 얼마가 되겠어? 3개월이 되겠죠? 그럼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 6월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구체적 기준이 만약 6개월이 돼 있다면 공무원은 6개월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 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면 업무정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법조문에는 보면 2월도 있고요. 60일도 있어요. 이 중에서 60일하고 2월 중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숫자입니까? 2월하고 60일 중에서? 지금 2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더 합리적인 숫자예요? 60일이 합리적이죠? 60일은 항상 60일인데 2월은 2월 28일도 있고 2월 29일도 있고 그렇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다 다르죠. 큰 달, 작은 달, 2월달은 또 28일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29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법제처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법 만들 때 2월, 3월, 6월 이런 말 가급적 쓰지 말라. 그래서 30일, 60일, 90일, 180일 이렇게 가급적 쓰라고 해요. 이 법을 만들 때. 그렇게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여기는 2월로 돼 있어요. 여기는 2월이지만 60일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세법에서 취득세 60일 이내 내야 돼요. 잔금 치를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내야 되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돼요. 즉 잔금 치를 날로부터 되겠죠. 등기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해야 돼요. 뭐 지적법에 보면 지목 변경 신청 60일 이내 해야 돼요.
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원래는 원칙적으로 60일이라는 게 많다고요. 우리 실거래 가격 신고 며칠 안에 해야 돼요? 실거래 가격 신고 60일 이내 해야 되죠? 실거래 가격 신고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취득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데 그 사유가 해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는 안 된다. 또 2월이라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휴업도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라고 돼 있죠. 근데 또 90일도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내드렸던 문제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해야 되고요. 구체적 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되죠. 90일 전까지. 제가 내드렸던 OX 문제 중에서 60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아무도 질문도 안 하시는데 풀어봤는지 안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60일이 아니고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공고한다고요. 90일이라는 숫자도 있고 3월도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다르다고요. 3월하고 90일. 어떤 분은 흥분해가지고 막 따지더라고. 2월하고 60일하고 뭐가 다르냐. 그건 수험생의 태도가 아니야.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물어야지. 다 알고 있는데 따지듯이 물으면 지금 답변한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랬더만 답변을 조금 불성실하게 했다고 또 인터넷에 바로 올렸더라고. 지금 이쁜 여자가 물으면 잘 가르쳐주는 게 내가 물으니까 대답도 똑바로 안 하더라.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질문하셔야 돼. 모르면 따지듯이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2호.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장 등록을 왜 하는 거예요? 도장을 아무 도장이라 찍는 게 아니라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쓰겠습니다. 한번 정하면 그 도장을 써야 되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개업공개서 도장 찍혀져 있는데 물으니까 내가 찍은 거 아닌데요. 직원이 찍었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딱 자기 도장을 자기 책임하에 직원한테 맡기면 그건 이제 양도 대여가 되는 거예요. 직원이 막 찍어버리면. 예,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는데 꼭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된다 했죠? 실명 도장이면 되잖아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을 등록하면 되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예명 이쁘게 이름 만들려면 그거 호적까지 바꾸면 돼요. 그냥 괜히 예명 쓰다가 적발되면 그것도 업무정지예요. 인장등록 위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전부 다 업무정지 대상이다. 그 다음에 4번 4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한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고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다고요. 오늘 한 거 중에 지도감독상 의무를 위반하면,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한 거. 근데 거짓정보 공개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대상이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주된 업무는 정보 공개하는 게 주된 업무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는 정보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수로 본 거예요. 정보 거짓 공개한 게.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5번입니다. 5번. 중개 의뢰 후 중개 완성 전까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요건 지금 우리 책에 틀렸네요. 확인 설명 6, 7, 8, 5, 6, 7. 5, 6, 7 이거는 지금 올해 내년부터 개정됐습니다. 내년 시험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지금 올해 시험까지는 업무 정지가 맞아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면. 근데 확인 설명은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비선호시설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란 뭐예요? 선호한다.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좋아하지 않는 시설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좋아하는지 호, 불호는 뭘 기준으로 하냐고요. 비선호시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그 성추행, 성범죄하고 똑같아요. 성추행은 오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판단한다고요. 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성추행이에요. 마찬가지 비선호시설도 좋아하고 호불호는 오직 의뢰인 입장이라고요. 매수인, 임차인 입장이라고요. 그 임차인이 나 그거 안 하는데 왜 공인중개사 학원 있는 거 왜 나한테 설명 안 했냐. 그 학생들 올라가고 하면 난 시끄럽고 싫은데 왜 설명 안 했냐. 비선호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민원 제기해버리면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너무나 업무정지를 민원만 제기됐다면 무조건 업무정지인 거예요. 뭘로? 확인 설명 위반으로. 확인 설명을 100%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서식에 그럼 서식에 있는 것만 설명하고 서식에 없는 건 설명 안 해도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서식이 없어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해야 돼요. 설명을 별지 목록으로 전부 해가지고. 나쁜 걸 알고 있는 것, 가만히 있는 부작위 행위도 가만히 거짓말 적극적으로 속인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마저도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살인사건 난 걸 말 안 해서 살인사건 났다. 이 집은 살인사건 난 집입니다. 이 말 안 했다고 확인 설명 위반이라고요. 그렇다면 살인사건 났습니다 하면 팔려 안 팔려?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확인 설명은 100%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고 이게. 근데 업무정지단 말에 위반하면 그러면 무조건 업무정지 당하는 거예요. 민원만 제기됐다고 하면은.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협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겠다고요. 내년 시험부터는. 그래서 5번, 6번, 7번은 생략하고요. 요건 다시 한 번 더 법이 아마 기본서가 다음 달에 나오면은 요건 아마 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8번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8번 계약서 서명 날인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에 6, 5, 6, 7은 확인 설명은 3개인데 계약서는 2개죠? 뭐가 하나 차이가 나요? 확인 설명은 3개인데 계약서는 2개밖에 없잖아요. 계약서는 거짓 계약서 적으면 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죠. 그래서 2가지입니다. 10번. 10번이 뭐냐면 바로 아까 앞에 봤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아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에 11호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11가지가 있었어요. 64페이지에. 여기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최근 1년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번 걸리면 업무정지하고요. 2번 걸리면 취소합니다. 지금 등록관청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취소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되는 경우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도 몇 번 신고해 봤거든요. 위반한 거. 뭐 위반한 거 신고했냐면은 열받아가지고 저도 했는데 오피스텔에 가면은 임대문의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게 임대문의 해가지고 전화번호만 적어놨어요. 010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누구 전화겠어요? 이거 전화해보면 주인 전화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전화겠어요? 임대문의 오피스텔 해가지고
누구 이름이겠어요? 누구 전화번호겠어요? 주인? 그 주인 전화면 이거 법 위반 아니에요. 주인 전화번호면. 그럼 전화해보니까 전부 부동산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더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뭐, 플랜카드 같은 거 상가, 그 샤트에 보면 임대문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간혹 가나 보면은. 저는 꼭 전화해봐. 그거 보면 얼만데요. 뭐, 지하철에 가면은 뭐 임대 1억만 투자하면 뭐 몇 개 내채 준다, 뭐 수익이 얼마 된다 이런 거 적혀져 있잖아요. 저는 전화해봐. 다. 어떻게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물어봐. 그래야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보면 뭐 2천만 원인가 실입주금 2천만 원 있으면 한 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대출이 한 8천만 원 있어야 되겠죠. 실입주금은 2천만 원이고 대출을 한 8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이에요. 1억 한 채. 그러면 내채하면 사실은 4억인데 뭐 한 몇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다 대출이잖아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뭐 당해서 부채의 습격을 당해. 세가 잘 나오면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도 뭐 세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보장해 준다고 그래. 이거 몇 년, 2년인가 얼마인가 1년인가 아예 세 놓는 것까지 보장해 준다고 그래. 보장기간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다 공실 돼버리면 망하는 거죠. 이제 이자만 내야 되죠. 은행에. 그 조심해야 된다고. 부채에서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좋은데 융자까지 다 안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어쨌든 이 전화해보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아니라 그 개업 공인중개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록관청에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보여줬어.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 전화해봐라. 누군지.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가 민원 제기했으니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습니다. 해놓고 통보 안 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 뭐 전화했는데 꽂힌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신경 안 써요. 그 자꾸 그런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너 청와대 민원 넣는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래. 개 물고 늘어진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업무정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위반이거든요. 이거 지금 표시광고 공정하게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이런 걸 적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그냥 임대문의 번호만 적혀져 있다고요. 만약에 건물 주면 상관없어요. 위반 아니에요. 자기 건물 자기가 그냥 하는 건 이름 안 적어도 돼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전화번호, 대표번호,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번호 적었던 전화번호 반드시 적어야 돼요. 소재지까지 적어야 돼요. 그러면 경기, 과천 뭐 이 정도 소재지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소재지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소재지는 뭐예요? 소재라는 것은 리동이 소재죠. 지적법에 의하면 리동, 무슨 동, 이게 뭔 동이 중계동? 상계동 뭐 이런 게 동이잖아요. 상계동 이게 소재고요. 소재지는 지번이에요. 몇 번지 하면 그게 소재지죠. 그리고 상계동 몇 번지 이렇게까지 적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재지를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 노원, 박사 공인중개사, 뭐 전화번호 이런 것만 적어도 학사 공인중개사, 석사, 박사 공인중개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름이. 가장 이름 많은 게 뭐겠어요? 아파트 이름 가장 많이 지은 건설회사 이름이 가장 많아요. 뭐 레미안 공인중개사, 힐스테이트 공인중개사, 뭐 예를 들면 푸지오 공인중개사 이런 게 많다고. 그 아파트 이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이름은 그 단지 브랜드 네임을 적는 게 가장 좋죠. 그럼 이미 다른 사람이 뭐 레미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난 뒤에 들어가면 뉴 레미안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아니면 또 신 뭐 이렇게 하든지 영어로 뉴 하든지 뭐 그렇게 해버리면 이름 얼마든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한 번 걸리면 상대적 취소 11번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12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입니다. 12번 12호는 좀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이게 제가 볼 때는 13호 이게 어쩌면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뭐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던데 위헌 심판 청구도 안 하던데요. 이거는 뭐 기타 등등 무조건 뭐든지 걸리면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한 경우 전부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걸 어떻게까지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우리 법에는 없는데
시군구별로 혹시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이렇게 영정사진처럼 크게 찍어 놓은 거 이런 거 그러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사무실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자기 찍는 거 게시해놨잖아요. 사진 크게 찍어가지고 게시해놓은 거 못 보셨어 혹시? 그런 거 못 봤어요? 어떤 등록관청에는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게시해놔라고 해놓고요. 어떤 등록관청에서는 또 명찰 달아라고 저희 개업공인중개사 이름 적어 명찰 달아라고 한 데도 있고요. 아니면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사원증 이런 것처럼 하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못 봤다고요? 명찰은 봤어요? 그 명찰 달아라는 법은 없어요. 법에는. 근데 등록관청이 명찰 달아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걸 위반해도 심지어 기타 등등 여기에 해당돼서 제가 명찰 안 달면 명찰 달아라고 했는데 안 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유권에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명령위반이 행정명령 위반이에요. 명찰 달아는 게 행정명령이래요. 명찰 안 달아도 업무정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있어요. 행정명령 위반으로. 그래서 그 등록관청별로 어딘데 거기 명찰 달아라고 한 지역은? 신촌요? 그 지역별로 많이 있어요. 그래 그 큰 사진 이렇게 사진 이렇게 큰 거 걸어놓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여자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남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은 여자 사진 걸려가시는데 남자가 그 사장이라고 영업을 하면은 민망하겠죠. 그렇게 스스로. 이제 무자격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크게 걸어놓으면 자기 사진이 걸려있으면 우리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원조 할머니 사진 같은 거 걸려있잖아요. 간판에. 그러면 그 나쁜 짓 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자기 얼굴이 그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막 함부로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걸어놓으라고 한 데도 있어. 크게. 그럼 자기 사진 해놓고 나쁜 짓 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안 해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요. 뭐 무조건 기타 등등 무조건 걸리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너무나 포괄적이죠. 약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등등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에도 심지어. 그 다음에 14호 법부칙 제6조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범위를 위반해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분을. 옛날에 복덕방 하면서 자격증 없는 분이죠.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범위가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이 하나의 중개행위를 할 수 있죠.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그러면 서울에서 소위 중개인이 중개업을 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물건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처에서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법제처에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지역 범위를 차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헷갈리죠. 그래서 뭐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업무지역 범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위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분들이죠? 업무지역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중개인은 한 명도 없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소위 중개인이 즉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1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도 업무정지할 수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3호 제가 조금 이따 본다 했는데 13호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2 플러스 1 3 플러스 1 2 플러스 2 지금 2 플러스 1 지금 이때까지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이번 시간에 한 거하고 헷갈리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법조문 그대로 봐야 돼. 이 맞는 사람한테 제가 자꾸 따지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자, 뭔 말이냐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절대적 취소였죠? 근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슨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단 이거는 지금 2 플러스 1은 3번인데 이거는 3 플러스 1이면 한 번 더 많죠?
한 번 더 많은데 상대적 취소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한 번만 포함되어 있으면 이미 여기에 해당돼서 절대적 취소다.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한 게 2 플러스 1,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아도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이제 요게 지금 나오는 요게 지금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요. 지금 몇 번이에요? 13번, 13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입니다. 이건 과태료.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요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죠. 이렇게 하는 경우 뭐가 된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꾸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만약에 앞에 이게 두 개 다 업무정지일 수도 있잖아요. 두 개 다 업무정지인데 과태료를 받게 되면 업무정지 사유고, 그럼 결국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은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이 없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운 거는 논리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쉬우면서도. 그래서 이게 논란의 대상이 많고 가장 이의신청이 많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그냥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라고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따진다고. 업무정지 되면 결국은 또 앞에 업무정지 2번 받았다면 절대적 취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은 끝이 없다고요. 지금 헷갈려. 지금 비슷비슷한 숫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인데 단 이 3 플러스 1, 4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몇 번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2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한 번만 더 문제 내볼까요? 그럼 업무정지 플러스 업무정지 플러스 과태료 3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까? 임의적 취소입니까? 이는 임의적이죠. 3 플러스 1인데 과태료가 2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4번 다 과태료라도 상관없죠? 4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죠? 지금은 괜찮은데 출제자의 의도까지만 파악해야 되는데 너무 막 깊이 공부하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65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반드시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 4가지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만약에 컨닝 해가지고 합격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경우입니다.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하면 자격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는 등록 취소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저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는 안 되죠?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옵니까? X입니까?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옵니다. 지금 여기는 뭐예요?
자격 취소하고 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징역형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고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받아도 등록은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세요. 양가로 3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할 수 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지금 하여야 한다는 뭐밖에 없었어요.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밖에 없었죠.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취소 모두 할 수 있다 밖에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없습니다. 우리 법시험에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크게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논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은 달라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자격정지 할 수 있는 사유 3번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조사하다가 사무실 들어가서 조사하다가 자격정지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하고 자격 정지도 한다고요. 자격증을 준 사람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2번 자격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였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 이중소속. 그 다음에 2번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6번 이중계약서입니다. 앞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똑같은 잘못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니까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 좀 전에 했던 지도감독,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6월에 업무정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정보 공개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오직 자격정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하나밖에 없다. 양가로 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취소 할 수 있다. 5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다 암기해야 되는데 5개. 1번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제가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한 20개 정도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았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짓 부정하는 방법은 다 하여야 한다였습니다.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해야 된다.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근데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아도 지정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고요. 하여야 한다는 없다.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또는 개업 공인인가사별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마찬가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이나 해산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했죠?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없고 할 수 있답니다. 사실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게 해산되면 사실상 지정 취소하겠죠? 없어지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양가로 5번 청문입니다. 청문.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까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고 부담적 행정행위가 있다고 했죠?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구제 절차로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은 뭐냐면, 공청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 듣는 거고요. 청문은 뭐냐면 한자로 하면은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들을 문. 물을 문이 아니고 들을 문입니다. 청문이라는 게. 그래서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듣는 겁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할 때는 청문을 안 거쳐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요즘 보니까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합니까? 개정합니까?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냐고요? 개정하냐고요? 지금 아직 하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해요? 개정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정은 처음 만드는 게 제정이고요. 처음 만들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개정할 때는 임의적 규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워낙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공청회라는 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여론 수렴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공청회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죠. 공청회를 못했는데 이게 공청회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려면 그 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려면, 뭐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거 뭐 만들려면은 공청회를 한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 공청회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듣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 할 때 공청회 한다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청회 하는 게 없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공청회를 하는 거는 공법에 있죠. 공법에는 뭐 도시계획 위반 결정을 하면은 무슨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하면은 그 용도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나가면 그 지정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고요. 그런 거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청회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건 없죠. 아까 행정처분이 공인중개사법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 5가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는 청문을 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한다라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견 진술은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셋 중에 하나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진술규에는 부여해야 됩니다. 즉 자격정지,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의견진술규에는 부여합니다. 저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제 이름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필 서명 날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확인서 들고 들어올래 내가 나가서 조사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나가야지. 들어오면 뭐 모든 거 다 보자. 나가면 그것만 해당되는 거 민원 제기된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계약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라고. 등록관청.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갔더니만 거의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갔어요. 그 조사 자필 그거 하더라고. 왜 어제 뭐 예를 들어 계약서 쓴 날 거기 어디 가고 왜 직접 계약서를 안 쓰고 어디 갔는지 그걸 사유서를 적으라 하더라고요. 왜 계약서 직접 안 적었는지 자필로. 아 뭐 어디 조사로 가니까 사무실에 없대요 이러더라고. 예 어디 갔었는데 뭐 예식장에 갔는데 그러면 본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예식장에 간다고 중개사무소 자리를 비웠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서나 써달라 하더라고요. 그 다 써주니까 그거하고 계약서에 있는 글씨체하고 왜 다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빌려준 거잖아요. 글씨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파주에 가가지고 황복 1인당 30만 원짜리 있더라고.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황복. 그 밥 먹고 이제 들어오니까 공무원이 손 다쳐가지고 글씨 잘못 적었죠. 다음부터 안 다치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라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 10년 전에. 요즘은 못해요. 지금은 저 동남아시아 가면 후진국이라서 아직도 뭐 교통법 위반하면 돈 주고 이러면 다 돼요.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가니까 정말 웃기더라고. 베트남 국민이 9천만 명이라던데 자전거, 오토바이가 한 6,000대 된다더라고. 6,000대. 차보다 훨씬 많아요. 그 차보다 빠르고 거의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여자고 남자고 다. 근데는 뭐 위반해도 법을 안 지킨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뭐 헬멧 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 베트남에서? 못 봤어요? 네, 다 쓰더라고. 법은 옛날부터 쓰게 되는데 아무도 안 지켰대.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거는 그냥 경찰들이 보고 막 머리, 대가리 그냥 몽둥이를 계속 때리니까 자동적으로 쓰게 됐대. 그냥 옛날부터 쓰게 돼 있어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 뭐 걸리면 무조건 막 공무원 가지고 그냥 머리 때리니까 아프니까 이제 지금은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법 안 지켜요. 아직도 후진국에 가면 저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 태국 이런 데 가면 법 전혀 안 지킨다고요.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하고 비슷해요.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은 걸리면 무조건 업무정지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되겠죠, 계약서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제가 자리 비우면 계약자한테 주는 계약서는 그냥 실장이 써가지고 주고, 나중에 조사할 때는 사무실 보관용 가지고 조사하겠죠? 사무실 보관용은 제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자필로 적고 도장 찍어 놓고 이렇게 해놔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육군 해석입니다. 그 실사를 해가지고 꼭 조사하려고 하면 의뢰인 것까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사무실 보관용이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필 서명을 해놔야 된다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청문, 양가로 5번 청문인데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취소 세 개는 청문한다고 돼 있죠? 그럼 취소 말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다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지위 승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번 67페이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즉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번 위반 행위의 승계입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호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하지 않고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자, 이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도입됐는데요. 이걸 도입하면서 개정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은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획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기획부동산 들어봤죠? 기획부동산이라고? 우리 법조문에는 기획부동산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쓰는 말인데 기획부동산. 우리 회사에 비상기획부 뭐 이런 거 하면 좋은 부서죠? 기획부에 근무한다고 하면 좋잖아요, 회사에. 그 기획부동산은 뭐예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남양주 사신 분 누가 있었는데 없나? 오늘 남양주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 남양주 이런 데가 기획부동산이 몇 개 있었어요. 남양주, 화성시 이런 데는. 왜냐하면 빈 땅이 많잖아요. 굉장히 이게 개발할 때가. 그러니까 막 개발 계획 그 지도까지 어떻게 바뀐다. 뭐 지하철 어디에 생긴다. 뭐 고속도로 생긴다. 이런 거 막 도면까지 다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교한 지도, 도면 이런 거 다 했다고. 그 위주해가지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논란 여지가 있어요. 개발 계획이 어쨌든 발표가 됐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향후 20년 개발 계획이 나와 있죠. 그럼 완전히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걸 한 게 그게 뭐 법에 위반되냐 이런 거는 조금 논란 여지가 있어요. 사기 분양이냐 아니냐 이거는 무조건 단정적으로 사기 분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뭐 4호선 이렇게 연장된다고 돼 있잖아. 저쪽 어디 남양주로 연장된다고 돼 있죠. 4호선도 연장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다고요. 어쨌든 기획부동산이라는 거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허위개발 계획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비싸게 분양해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나쁜 짓 하고 그냥 도망가고 없어지는 거 이런 걸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 기획부동산들은 보면 아예 그 사무실도 자기 그냥 미리 선불로 6개월 월세 주고 들어가 버린다고. 보증금 하나도 없이. 보증금 하나도 없어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약국이나 식당 같은 데 장사 안 되는데 가가지고 여기 반 잘라가지고 10평만 6개월만 빌려주세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600만 원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보증금 없어도 해주겠죠? 그럼 딱 6개월 지나버리면 그냥 도망만 가면 돼요. 보증금 받아낼 것도 없잖아요. 그럼 기획부동산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전화기도 뭐 모든 비품 같은 것도 그 개업 공인중개사 어쨌든 그 실제 오너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무 명의로 다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도망가버리면 누가 오는지 찾아낼 길도 없어요. 이런 걸 그 옛날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업무정지 한 번 받고 아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 한 번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등록 취소죠. 근데 남양주에서 2번 받고 도망가가지고 분당해가지고 또다시 한 번 위반 행위하면 그냥 업무정지 한 번만 받으면 끝이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과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겠다. 휴업해도 소용없고 폐업해도 소용없고 사무실 옮겨도 정가 기록을 다 가지고 가니까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무소 이전할 때 보면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었어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왜 송부하겠어요? 그 정가기록 송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반하기 전에 나쁜 짓 했으면 행정처분은 어디서 하겠어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하겠어요? 이전 전에서 하겠어요? 이전 후에서 하겠죠? 이제 정가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66페이지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게 뭐냐면 먼저 처음부터 다시 보면 그러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기사무소는 무슨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을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미리 온다고 우리 뭐 교통법규 위반해도 가태료 그 대상이라도 뭐 사진 찍어가지고 먼저 날라오잖아요. 그 어디 위반했다 해가지고 날라오죠. 그 이신증하 뭐 이제기 하려면 하라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미리 이제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가 날라와야 등록 취소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위반한 거 확실하고 그럼 취소될 게 거의 명백하죠. 취소될 걸 대비해서 그냥 폐업해버린다고. 취소되기 전에 아예 취소될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그게 취소당하는 거하고 스스로 폐업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뭐 서울대 교수가 뭐 성추행인가 뭐 해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 처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면직, 사직. 그 스스로 사표 내가지고 수리돼버리면 그거는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어디든지 다른 데가 취직할 수도 있죠. 근데 당하는 거는 파면 당해버리면 제재가 많이 가해지죠. 퇴직금 같은 것도 다 못 받고요.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아마 구속된 것 같은데요. 구속됐죠. 수학과 교수 구속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폐업하는 거하고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아예 폐업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스스로 그만둔 걸로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언제든지 가서 다시 개업해도 되잖아요. 당하면, 등록 취소 당하면 3년 안에 개업 못 하거든요. 당하는 거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아예 어차피 당할 바에는 스스로 그만둔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폐업하고 6개월 동안 폐업했어요. 6월. 6개월 동안 폐업해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해서 다시 1년 할까요? 1년? 계산하기 좋게 1년.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1년 후에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다시 재개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노원구에서 있다가 폐업을 하고 강남구에 가서 재등록을 해버리면 강남구에서는 과거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냥 강남구에 와서 이제 하는 것만 계산한다고요. 그럼 옛날에 과거에 노원구에서 업무정지 2번 당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이내에 했으면 절대적 취소를 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와서 위반 행위 업무정지 하면 업무정지 한 번밖에 안 당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든다고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나서 나쁜 짓 하고 옮겨봐야 소용없다고. 옛날 기록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재등록을 해도 옛날 거 가지고 다시 등록 취소한다고요. 그럼 등록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다시 개업하려면?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3년 지나야 되는데 이미 1년은 폐업을 했잖아요. 업무 못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3년이 아니라 이런 거는 공정하게 폐업 기간을 빼줘요. 그럼 결국 몇 년간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2년간 못하죠? 여기 2년하고 폐업이 1년하고 합하면 3년이죠?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처음에 등록 취소된 사람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개업할 수 있죠, 다시. 잔머리 굴려서 1년 동안 폐업하고 다시 등록 취소돼가지고 2년 지나고 결국은 다 같이 합하면 3년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쁜 짓 하고 폐업하고 휴업하고 사무소 옮겨도 소용이 없다. 정가 기록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예 이게 폐업 기간이 아예 3년 넘어버리면,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버리면 그게 어딨냐면은 67페이지 3번에 1번 3번에 2번 폐업신고 전에 1번이네. 폐업신고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폐업기간이 3년을 넘어버리면 옛날 폐업신고하기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안 한다고요. 어차피 옛날에 그때 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개업할 수 있는데 또 이미 폐업을 한 지 4년 지났는데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게 3년이고 이게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하고요. 옛날 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해버리면 폐업하기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했다고요. 그러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1년 전에 잘못한 거 가지고 업무정지 하지는 않는다고요. 어차피 바로 그때 업무정지 당해도 6개월만 지나면 다시 업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용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업무정지 3개월 받았는데 그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만히 놀고 있다 손님 오면 빨리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만 들어오면 가만히 있다가 계속 말을 하면 힘들잖아요. 빨리 내 보증금 떼인 건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업무정지 3개월 당했는데 업무정지 3개월 당했는데 3개월 끝나기 전에 막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찾아와야 하나요? 옛날 의뢰인들이 안 찾아오죠? 처음에는 찾아왔겠지. 찾아오니까 그 사람 그만두고 제가 다시 개업했는데 왜 저한테 그럽니까? 하니까 이제 안 오잖아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3개월 지나도. 아무도 안 오네 싶어가지고 3개월 지나가 실제 이제 명의만 누고 죽거나 이렇게 했겠죠. 형식적으로만. 자기가 실제로 자기 사무소면서 그 3개월 지나도 아무도 안 오니까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중개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업무정지 기간 3개월 다 지났다고요.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폐업 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옛날 거 가지고 다시 업무정지 3개월 하니까 지금부터 업무 3개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해요. 3개월은 또 업무정지 당하는 거 옛날 거 가지고. 좀 전에 했잖아요. 폐업 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개업 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럼 폐업 안 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폐업을 했다면 1년이 지나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하겠죠? 1년이 지났다면? 혹시 현업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업무정지 3개월 당하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3개월 지나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 2번 안 했는데요. 맨 위에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이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월 1일 날 편의상 1월 1일이 공휴일이지만 업무정지 당했고요. 2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했습니다. 그 최근 1년에 2번 당하자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폐업했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하면 예를 들면 노원구에서 업무정지 당했다가 군포시에 가서 재등록을 했으면 군포시장은 옛날 기록도 없고요. 다시 재등록을 해가지고 만약에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면 군포시장은 그냥 업무정지 한 번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러한 처분을 한 날로부터 재등록한 기간이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 승계된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사무소 이전해도 소용없다고요. 결국은 과거 기록까지 다 합해가지고 과거 폐업을 했든 안 했든 과거 1년 거 다 포함해서 최근 1년 이내에 결국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이제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폐업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옛날에는 폐업을 하면은 과거 기록 없어져 버리고 그냥 새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고 결국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67페이지 감독상 의무하겠습니다.